네, 아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무리 차원에서 그 각자 오늘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본인이 느낀 점 같은 걸 코멘트를 한마디씩 간단하게 해줄까요? 먼저 오늘 발언이 별로 없었는데 마구니님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이게 지금 청 때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복균자들은 한족들이었잖아요. 이 천연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 시기에도 분명히 북방민족들하고의 대립이나 다른 그런 유목민족들 간의 그 대립 과정도 있었을 텐데 왜 뭐 기록이 안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 전의 사례들은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그 부분을 좀 제가 놓쳤네요. 상당히 크리티컬한 질문을 하셨네요, 진짜. 꼭 천연두가 아니더라도 많이 얘기가 되는 게 흑사병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이 됐는데 몽골이 남성 지역을 정복하고 중원 지역을 장악하고 유럽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 페르트균도 이 몽골군을 따라서 유럽으로 복균이 됐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기록상에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이런 전염병이 동양 사서에서는 정확한 그런 명칭이 없어요, 사실. 대체로. 약간 이 명청 시기를 가야 좀 질병들이 구분돼서 좀 나오지. 대체로 그 이전 사서들을 보면 역병이 돌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퉁쳐버리거든요. 약간. 때문에 이게 어떤 질병인지 어떤 전염병인지 확인하기가 힘들죠. 사실 그런 한계 때문에 제가 여기선 다루지 못하고 제 전공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평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뭐 지난번 것도 그렇고 뭐 이 전염병이라는 게 결국 확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적 교류의 활발인 거 플러스 해가지고 뭐 전쟁이라던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 아닌 결론을 갖게 되었고 뭐 이전에도 뭐 이걸 관련해서 연구한 사람들도 많이 이제 뭐 누가 보면 좀 뻔한데 이미 가설들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이 전염병이 왜 확산되고 어떻게 줄어드느냐 이거를 뭐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회복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천연두도 그렇고 예전에 콜레라도 그렇고 지금 이 코로나도 그렇고 결국에는 인간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연과 결국 균형을 맞춰야지 이것이 좀 진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예. 균형을 맞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게 그분들도 그 기존 연구들도 되게 좀 애매하게 말은 해요. 이게 병이 좀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생긴다거나 그 면역력이 생기는 게 좀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면역력이 생기는 과정도 결국에는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고 또한 이 청나라처럼 팽창정책을 활발히 펼치다가
언젠가 이제 팽창세 좀 줄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인구의 이동이라던가 그렇게. 병역 확산 추세가 그런 시기가 오면 좀 줄어드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시기가 오면 자연히 전염병도 확산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다시 그 이전 상태로 이제 균형을 다시 맞추게 된다. 인간과 그 병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그 한국에서도 이 이론 가지고 전염병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니까 뭐 그냥 가볍게 또 참고할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게 병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타조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고 병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다들. 다 가설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가설 속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면 개도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없어졌다. 응? 사라졌는데요. 수평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가버렸네요. 본인이 할 만하고 다 사라졌다고요? 나 할 거 다 했다 이거구나. 나 할 거 나 하고 이제 안 사라졌는데? 아니 뭐 균형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하더니만 수평 끝나야겠다. 분이 균형을 맞추려고 나가셨어. 아,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의문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당시에 만주인하고 한인에 간의 분리가 어느 정도로 철저했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과연 그 분리가 일단 얼마나 철저했는지 이게 먼저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 분리가 천연두 이 전염병 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격리라는 그것까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지가 조금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까 이제 주방 그 시안 성에 있는 그 주방 모습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그 만주인이 지방의 그 도시에 파견되어 있는 만주인의 어떤 존재 양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한미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들이 그 미군 부대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파견된 거잖아요. 일종의 군대가 파견된 거고 만주인들 같은 경우에도 주방으로 파견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주한미군들이 평시에 당연히 부대 밖으로 나오는 거는 통제가 되지만 이제 휴무 때나 아니면은 그런 뭐 밤에 이제 일과 시간 이후라든지 이럴 때는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통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24시간 뭐 1년 내내 다 막고 있다라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만주인과 한인의 분리라는 게 실제 전염병 관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처음에 의문이 들었고 이제 계속 듣다가도 의문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준가르 정벌 얘기가 나왔을 때도 뭐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 이 천연두를 준가르까지 끌고 간 게 한인 병사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그 부분이 의문이 들었던 거는 이게 이제 강희제도 이제 어릴 때 천연두에 걸렸던 게 벌써 30년, 4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인종적으로 한인하고 만주인을 갈라가지고 천연두가 나는 한인한테만 걸릴 거야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만주인들한테도 천연두가 어느 정도 퍼져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한인만이 천연두의 숙주였을 거다라는 전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적해 주신 이 만주인의 거주 형태랑 천연두는 제가 어제 생각이 나서 급하게 끼어는 거고, 뭔가 이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넣은 거고, 중과대 정복에서 한인 병사만 숙주인 것 같이 표현이 됐다. 그 지적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을 때 만주 병사도 분명히 그 천연두에 어느 정도 면역이 돼서 정발전에 참여했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긴 했는데, 이 PPT 상에서는 한인병사만 나와서 약간은 좀 표현이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한사님. 네, 그 궤도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데, 제가 볼 때 이 발표를 들으면서 하치님을 관심법으로 보자면은 크게 두 가지 그 가설이 있는 것 같아요. 1번은 천연두가 종족을 가린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만주족이랑 한인을 가려서 이제 뭐 숙주가 생긴다던가 뭐 보균자가 생긴다던가, 그래서 이거를 종족별로 격리를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생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으론 두 개 다 잘못된 가설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균자가 종족을 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긴 하죠. 시간이 지난다고 면역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천연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번 걸렸던 사람은 그 삶의 사이클 속에서는 면역이 생기는 거지만, 어떤 그 나라 전체, 그쵸? 그 나라 전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천연두가 없어지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천연두 걸리는 사람은 항상 있는 거고, 그렇죠. 개인의 사이클에서만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설명을 보면은 계속 종족을 분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면서 점점 이렇게 면역률이 늘어나는데, 그 덕분에 뭐 나중에 이게 중가리한테는 큰 피해가 와게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쭉 큰 틀에선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제가 이 부분을 괜히 넣은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소재예요. 좋은 소재였어요. 아니요 재밌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어떤 근거. 어디까지나 약간 역사학자들은 결과를 보고 이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 세울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을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건 사실 그거였어요. 그 뭐 네이버 지식백과 피셜이긴 하지만 18세기 유럽에서 천연두로 40만 명이 사망을 했대요. 매년 평균. 근데 제가 알기로 18세기 유럽이랑 중국 인구가 비슷하거든요. 유럽 전체랑. 그러면 중국에서도 40만 명 정도씩 사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뭐 피도소 이런 것까지 만들 정도로 청나라가 천연두라는 질병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렇게 차단하고 노력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이게 뭐 청나라 시기 역사에서
뭐 민간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국가가 대책을 세웠다던가 이런 거는 딱히 없는지.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피주소가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아, 피주소?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자가격이 아니죠. 그쵸. 격리소로 만든 거잖아요. 격리로. 그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얼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료에는 이것도 구범진 선생님 연구를 좀 본 건데 분명 사료에는 피두도 설치했다 이런 식으로만 표기가 됐어요. 분명히 그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고 그걸 얼마나 질병 통제에 영향을 줬는지 그런 게 사료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사실 이 피드소라든지 아니면은 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약간 뭐지? 그러니까 뭐 근대적인 의료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천연두를 예방하는 그런 약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처방전, 예.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PPT에서도 더 많이 예. 얘기를 해주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생각해 보니까 그 그러니까 만주인하고 한인을 분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천연두 때문에 생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천연두를 통제할 때 어떤 작용을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구분하거나 격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저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미 늦었어요. 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발표가 이미 전개가 돼 있어서 지금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면역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면역 관련해 가지고 그 뭐지? 그 면역이 늘어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아까 북한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가 저번에 많이 이용했던 그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면역력이 증가하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라고 하냐면은 그 병을 계속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을 계속 걸리다 보니까 그 병을 걸렸다 낫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특히 그 유아기에 걸렸다가 낫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자체로도 그 이후에 그 유아기에 병을 걸렸던 사람들은 그 나이가 먹어도 그 병에 걸리지 않고 그 생존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인구 수준이 전염병에 확 돈다고 해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뭐 현상이 보인대요. 그런 점에서 이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라고도 할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솔직히 저희가 봐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역시 문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은 통계 자료가 있던가 정확한 의학 지식이 있던가 둘 중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으니까. 사실 의학 전문가 분들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데이터 수가 너무 부족해.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오늘 이 큰 주제가 그 청나라의 정복 전쟁하고 이제 전염병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중국에서 정복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국가로 대표적인 게 일본이 있고 또 동남아시아 중에 미얀마랑 베트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미얀마를 정복하려고 말 안 들으니까 갔어요. 1700년대인가? 하여튼 그때 갔는데 그때 이제 미얀마 마지막 왕조가 꽃마운 왕조였는데 수도가 포위당해가지고 거의 이제 망할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청나라에서 이제 8기군을 파견해가지고 10,000명 정도를 파견해서 그 포위를 했는데 갑자기 청군 안에서 또 풍토병으로 해서 전염병이 확 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청나라군이 다 전멸해버려요. 그래서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이제 과장이겠지만 수십 명에 불과했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나라, 네. 그 첨언인데 베트남에도 똑같아요. 청나라가 베트남에 이제 전염병으로? 굴림대 때 이제 파견을 하는데 지금 거기 어디야? 수도가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노이 맞나? 하노이. 하여튼 하노이. 하노이에 그 엄청 늪지가 많은데 거기서 모기한테 엄청 물려요. 청군이. 말레리아. 예, 그래서 말라리아 때문에 청군이 전멸까지는 아닌데 그 질병이 하도 많이 확산해가지고 이제 후퇴하게 되는. 근데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위대한 역사로 이제 그걸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게 있더라고요. 베트남 역사관에 가니까. 예, 그냥 계속 얘기해 주세요. 첨언이었어, 첨언. 베트남도 똑같은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청나라가 정복전쟁 아까 중가르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전염병으로 승리한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동남아는 아까 베트남이나 미얀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염병 때문에 오히려 그 정복전쟁이 실패해버린 어떤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어서 이 질병이라는 게 굉장히 인류 역사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 있나요? 네, 북화사님. 아니요, 딱히 없는데. 근데 어쨌든 되게 신기한 관점이었어요. 그 제국의 성장이랑 그 천연두라는 질병을 연관지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네네. 조금 어설픈 점도 있지만 무리한 하나의 자초리였죠. 일관적으로 이렇게 제국의 여러 모습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이 조금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 계속 뭐 특정 시기에 발생한 거에서 어떤 그렇죠. 행동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민간의 대책은 뭔지 이런 것만 주로 얘기했는데 이건 어쨌든 통시적으로 제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본 거니까 이것도 전염병을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좋은 스터디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점 가면 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염병 관련한 그 세계사를 다룬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면 되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질병이 그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들을 그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청나라가 사실 한국인들한테 되게 친숙하면서도 잘 모르는 역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질병으로 이렇게 정복사를 다뤄준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오늘 지적을 되게 많이 당하셨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이쪽 부분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응원의 차원에서 파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또 조언까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모두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